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김춘수의 꽃, 그 유명한 시 구절에 따르면 이름을 붙여 명명해야만 비로소 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름 대신 그거라 불리는 것들을 모아서 이름을 찾아주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홍성윤 기자와 함께 생활 속 우리가 이름을 몰랐던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리나 혹은 뭐 집 앞에 마트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그거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트에서 계산대에 이제 올려놓는 기다란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앞사람 물건과 내 물건을 이렇게 구분지어주는 저 기다란 막대기. 저거 진짜 친숙한 물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 이름이 있나요? 그냥 막대기. 그냥 막대기. 카운팅 바. 굉장히 되게 설득력 있는 이름을 말씀해 지난주 주셔서 한번 해가지고 약간 좀 추측을 해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홀릴 뻔했어요. 맞나 그건가? 예, 원래 이름은요. 예. 체크아웃 디바이더라고 합니다. 체크아웃 디바이더? 말 그대로 계산할 때 나눠주는 네. 그런 물건이란 뜻인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그 이름으로는 통용되지 않고요. 예. 상품 분리바라고 검색하시면 같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표준어는 아니고요. 네. 네. 근데 저게 생각보다 되게 역사가 깊은 물건이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게 세계 곳곳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스위스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뭐라 그러죠? 그 스위스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카센 토블레로네라고 불러요. 이거 무슨 뜻이지? 그게 카센은 그 계산대, 네. 현금, 매표소란 뜻이고요. 토블레로네는 초콜릿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토블땡이라는 알죠. 삼각기둥 모양의 네. 초콜릿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산대 위에 삼각기둥 초콜릿. 비슷하게 생겼다. 네, 이란 이름인데 좀 센스 있는 그러네.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체크아웃 디바이더가 최초에 언제 태어났냐라고 하면 그건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84년도 미국의 한 발명 특허에서는 기존의 체크아웃 디바이더의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걸 좀 개선한 개선품에 대한 특허가 출원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거는 뭐 그냥 가게 이름만 박혀 있었는데 네. 난 투명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광고를 실을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전부터 그렇죠. 예. 체크아웃 디바이더가 사용됐다. 그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40년 넘게 역사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소한의 시작점은 알았으니까 네. 제일 앞에까지 가져가 보려면 네. 일단 유통업계나 매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된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아웃 디바이더라는 존재 자체가 그 계산대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원래는 곡물이나 광물 같은 거를 운반할 때 쓰거나 네. 아니면 헨리 포드가 1913년에 본인의 자동차 공장에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차용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제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물건이었는데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곁에 소매점 이런 곳에 오게 됐을까를 추적해 보면 정확한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죠? 1937년 미국입니다. 진짜 오래됐네. 대공황 그때쯤 아닌가? 네, 맞습니다. 예. 왜 1937년이냐?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의 클레런스 손더스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네. 그 양반이 키두줄이라는 그 매장 프랜차이즈를 하나 엽니다. 네. 그 시점이 1937년인데요. 네. 그때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유통업계에 이용한 사례입니다. 그 키두줄이라는 매장이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인 매장과 비슷합니다. 정말? 네. 예. 그래서 아마존 고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 편의점처럼 네.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네.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점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무인이네요. 네. 물론 계산대 쪽에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각자 하나씩 자기 테이프가 돼 있는 열쇠 같은 걸 갖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유리 진열대 안에 있는 상품을 보고 거기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넣고 돌립니다. 그러면 그 가게 뒤편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그 해당 물건이 떨어지게 되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계산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쇼핑을 다 마친 그 고객은 자기 테이프를 들고 가서
매장 입구 쪽에 있는 점원에게 자기의 그 테이프를 주면 네. 그러면 그 점원이 그거를 해독을 해서 예. 어떤 물건을 샀구나. 그래서 계산을 하고 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계산대 쪽으로 이동한 물건들을 바로 포장해서 주는. 이게 1937년부터 네.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유용하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면서 여러 그런 소매점 유통업계에서 활발히 쓰였던 걸로 나오고요.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체크아웃 디바이더가 생겨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역사였네요. 네. 예. 저는 이제 가끔 약간 저거 잉크 같은 게 묻어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기 체크아웃 디바이더 네. 만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간격을 넓게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어김없이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이거 써야 된다. 딱 넣으시죠. 칼같이 놔주시죠. 네네. 예. 마트 앞에 서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답이면 어떡하지? 풍선 인형이라고 그냥 부르는 그거인데요. 이제 뭐 가게에서 할인 행사하거나 뭐 신장 기업 홍보를 할 때 가게 앞에 저 엄청 약간 꺽다리 느낌의 장신 풍선을 이렇게 춤추는 모양으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정해지지 않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춤을 추죠. 가끔 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네, 이렇게 힘없어 바람 누웠을 때도 빠져가지고. 있고. 네. 예. 저거의 정식 이름은 뭔가요? 네, 스카이 댄서라고 합니다. 스카이 댄서. 이름이 좀 시적이죠. 근데 와닿는다. 네, 근데 여러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 댄서라고도 하고요. 네. 튜브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튜브맨. 네, 최초에 탄생했을 때는 톨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톨가이.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풍선 간판, 에어 간판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개업 가게나 아니면 이런 뭐 호객을 필요하는 가게 앞에서 이제 정신머리없게 흔들리면서 맞아요. 이렇게 호객하는 아주 흔하디 흔한 설치물이지만요. 네. 요란법석도 떨죠. 근데 사실은 이 데뷔 자체는 올림픽 무대에서 데뷔한 예술 작품이었어요. 너무 의외라서. 네, 의외죠. 예.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폐막식에 네. 그 예술가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설치한 예술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그때 충격적으로 임팩트 있게 데뷔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재밌고 네. 눈길을 끄는데 사실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밑에 송풍기가 있으면 되고 네. 그 위에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든 풍선을 그렇지, 만들면 그렇지. 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발빠른 사업가분들이 그걸 이제 그 효율적인 네. 어떤 효과적인 5개 광고 시설물로 재빨리 차용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 네. 대중 곁으로 다가온 예술 작품이지만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슬쩍 하신 거죠. 예술을 이제 상업화한 거네.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스카이 댄서가 좀 취급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에 혹시 많이 보셨나요? 저렇게 막 이렇게 춤추는 애들은 많이 없고 그냥 서 있기만 하죠. 헬스장 이런데. 이게 스카이 댄서가 흔해지면서 네. 이 예전만큼 그렇게 큰 어떤 효과가 없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막 정신없이 흔들리면서 네.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네. 가끔씩 저거 막 움직이다가 사람 머리 때리기도 한단 말이죠. 맞아. 이제 네. 그러면서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아예 시 조례로 쓰지 마라.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쓰지 마라라고 했을 정도로 네. 이제 좀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음. 그런데 이제 좀 예상외로 또 이게 좀 적성을 발견한 곳이 네. 농촌입니다. 귀농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네. 허수아비 대신에 저걸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송풍기 소음도 가뜩이나 큰데 네. 막 정신없이 막 흔들리잖아요. 참새들이 얼씬도 못하죠. 허수아비보다 훨씬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지. 네. 그래서 성능이 탁월해가지고요. 그러네. 네. 무브먼트가 있으니까. 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브먼트에 야, 그러네. 저거네, 저거. 예. 예,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귀농을 한 우리 뭐였죠? 이름이 뭐였죠? 스카이 댄서. 스카이 댄서. 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그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상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거죠. 뭐 도로, 주차장, 길거리 할 것 없이 정말 곳곳에 놓여 있는 물건인데 그냥 저 고깔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저렇게 형광주황색인 경우가 많은 저 도로 위에 고깔. 저건 명칭이 어떻게 되죠? 러버콘이라고 합니다. 러버콘. 네, 고무 원뿔이란 뜻이고요. 예. 이제 한국어 어문 규정상 러버콘이 맞는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표현이라 라바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작 미국에선 트래픽콘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근데 이거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1943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통당국에 근무했던 찰스 스캐런이라는 분이 직원분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도로 공사 같은 걸 하면 네. 이렇게 교통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워놨던 표지판이 나무로 만든 삼각대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밤중에 뭐 지나가다 보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파손이 되지. 파손되는 경우도 너무 잦고 그렇죠. 그다음에 단순히 그 표지판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이 스캐런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발명을 해서 출원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고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아,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네. 거를? 그래서 이제 고무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충격을 했을 때 파손되지도 않고 그렇죠. 자동차도 안전하고 경각심은 똑같이 줄 수 있고. 경각심은 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생긴 걸 보시면 이렇게 원뿔형으로 속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겹쳐두기도 편하고 아, 그러네. 보관 및 이동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다 용이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쓰이는 물건이 된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에서 교통당국 직원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네. 아니 아실 수밖에 없죠. 그 고속도로에서 네. 분홍색, 초록색, 아, 색깔 유도선. 색깔 유도선 아, 그거는 혁신이지. 혁신 그 자체죠. 아, 그거는 정말 좀 그거 길치기 때문에 저도요. 나들목 그거 없으면 못 나가요, 진짜. 그거 없으면 막 부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 맞아. 네. 근데 이제 맞아. 그게 이제 그게 보면은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 있고요. 예. 그게 한국도로공사 직원분이 제안하셔서 아. 이제 전국적으로 쓰이게 됐고요. 네. 이게 워낙 효과적이고 예.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네. 그분이 아마 국민훈장 모란장도 수상하셨을 거예요. 이분은 진짜 거의 뭐 위인이에요, 위인. 위인입니다. 왜냐면 사고율도 낮춰주는 걸로 알거든요. 사고율을 엄청나게 네. 많이 낮춰주기도 그러니까 진짜 했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길치인 분들이 저 같은 이제 운전을 할 때 잘못 나들목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효과적이죠. 그러네. 네. 도로 위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좀 재미있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거리에서 저 러버콘만큼 많이 보는 물건이 있는데요. 아, 그렇지. 가로수 이제 나무 몸통 부분에 저렇게 옷처럼 입혀놓은 거. 저는 그냥 나무 옷이라고 혼자 이렇게 속으로 나무. 부르거든요. 네. 예. 저거 이름도 궁금하고 정확한 용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이름은 잠복소라고 합니다. 잠복소? 네, 어. 잠복하기 위한 장소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아, 정말요? 네. 좀 의외인데? 네, 예. 용도는 해충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아, 그게 네. 나무에 있는 해충들은 보통 겨울철이 되면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내려와서 줄기를 통해서 그 뿌리 쪽이나 낙엽 아래로 이렇게 숨어서 월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한 건데요. 네. 저걸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직전에 네. 나무에다가 이렇게 볏짚이나 지푸라기로 만든 거적을 두르면 네. 이제 벌레들이 내려가다가 여기 따뜻한데? 아, 저기서 사는 괜찮은데? 약간 굳이 뿌리까지 안 내려가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간악한 인간들이 네. 잘 왔어 이러면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직전에 네. 그걸 풀어서 그대로 태웁니다. 덫이네, 덫. 예. 그렇죠. 좀 치사한 유인 그러네요. 함정 예. 같은 거죠. 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제 해충을 박멸하는 이제 방제 그렇구나. 대책인데요. 나무 따뜻하라고 하는 용도는 없나 보네요. 전혀 없죠.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저 없죠. 그런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굳이 나무 입장에서 비유를 하자면 네. 한겨울에 네. 반팔에 반바지 입고 양말만 두꺼운 거 신고 가는 거거든요. 너무 빙산의 네, 일각이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거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근데 최근에 저게 아직도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옛날보다는 좀 적게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그 미국 흰불나방이나 유충이나 아니면 솔나방 유충 그게 송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방제에 좀 탁월한 효과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1980년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쓰였고요. 네. 근데 지금은 효과가 좀 떨어진 이유가 네. 더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약재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애초에 송충이 같은 해충이 도심 지역에 잘 없어요. 아, 그래요. 혹시 요즘에 송충이 직접 보신 적 송충이 있나요?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소풍 나가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다 보면 위에 송충이 떨어지고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예. 지금은 사실 송충이가 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그러네. 그래서 이제 도심 환경이 그렇게 해충한테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네. 사실 매년 공지합니다. 지자체나 그런 데다가 하지 마십시오. 저 하지 마라. 잠복소 하지 마세요. 네, 효과 없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하지 마십시오. 예. 특히 저게 안 좋은 영향도 끼치는 게요. 네.
겨울이 추운 거는 해충들만 추운 게 아니잖아요. 거미 같은 익충들도 익충도 저기 몰려든다. 그렇죠. 익충도 춥잖아요. 그럼 익충들도 몰려들면 한꺼번에 박멸될 수 그럼 안 있거든요. 되지. 그러면 정작 없애야 되는 해충들은 건들지 못하고 M1 익충들만 건들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산림청 같은 데서는 항상 권고를 하시죠. 네. 근데 아마 지금도 아파트나 뭐 도심 가로수에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 반성 없는 관성은 해충보다 박멸하기 힘들다. 멋있긴 한데. 뭐. 잠깐, 반성 없는 관성은 네. 해충보다 왜냐면 박멸하기 어렵다. 지자체에서는 그냥 해요. 왜냐면 계속 해오던 거니까.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동절기 대책으로 뭔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에 예. 잠복소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보여주기. 보여주기용으로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네. 좀 우리 주변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것들,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반성 없는 관성은 일부러 약간 라임을.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훌륭하십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참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시면 도심 지역에서 뜨개 옷을 입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옷에 저기다가 네, 그러니까 잠복소가 아니라 뭔가 우리 사람 스웨터처럼 본 것 같아요. 예쁘장하게. 네.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저건 뭐 잠복소의 대용인가 대체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그거의 이름은 얀바밍 아니면 그래피티 니팅이라고 합니다. 얀바밍은 말 그대로 직물 폭격이라는 느낌이고 예. 그래피티 니팅은 낙서 뜨개질 이런 건데요. 낙서 뜨개질. 예, 저희가 왜 도심 벽에다 낙서하는 거, 그래피티라고 하듯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일종의 도심 미관을 위한 설치 예술, 공공 예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뜨개질을 통해서 도심의 그런 어떤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를 좀 밝고 화사하게 바꿔보자라는 일종의 그런 예술적인 실천 행동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전파가 되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잠복소 대신에 어떤 그런 지역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녀자 협회 등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예쁘장한 뜨개 옷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잠복소와 비슷한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잠복소와 같은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미관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나무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왜 이렇게 자꾸 두꺼운 양말만 주고 생색을 지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동심 어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냥 동심과 미간. 나무가 스웨터를 입었어. 이런 건 할 수 있죠. 인간 본의적인 그런 생각이다. 하지만 저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가 따뜻하겠다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오늘 제대로 알았고요. 다음 그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이터나 이제 공원 그 벤치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덩굴이 타고 올라가는 아치 모양의 터널 같은 구조물. 저런 거. 저것도 이름이 따로 있군요. 저거는 그냥 저거야말로 미관 목적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그렇죠. 좀 들어볼까요? 네, 저거는 일단 덩굴 실렁이라고 합니다. 덩굴 실렁. 실렁? 네, 실렁이라는 이름이 좀 낯서실 텐데요. 일단 실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 한옥에서 그 처마 밑에 긴 나무 막대 한 쌍을 이렇게 가로질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선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쌍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상자나 짐 같은 걸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메주나 곡간 같은 걸 널어놓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덩굴, 실렁 합쳐지면 덩굴이 올라갈 수 있는 선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덩굴 식물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격자 형태로 만든 구조물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 시설물입니다. 근데 아치 형태로 된 덩굴 실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으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덩굴 터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끔씩 아파트나 학교 이런 공원 같은 데 가보시면 저런 덩굴 터널 말고 밑에 의자나 벤치 있고 기둥이 있는데 지붕이 이제 덩굴 식물이 올라가서 있어요. 그늘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 이제 약간 선캡 쓴 아주머님들이 요거 건강박수 치면서 그렇죠. 돌아다니는 스팟이죠. 근데 그 스팟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퍼걸러라고 하거든요. 퍼걸러? 네, 퍼걸러라고 하는데 사실 퍼걸러라고 하면은 알아듣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고요. 일본식 발음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파고라. 네, 파고라라고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골프장 같은 데서
골프 치다가 잠깐 쉬는 그런 그늘막 제공해주는 장소도 파고라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근데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어. 왜냐하면 그 퍼걸러는 건축물이 아니라 조경 시설물입니다. 네. 그 지붕을 이제 그런 덩굴 식물로 덮어서 그늘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게 어떤 건축물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제대로 딱 지붕을 얹고 기둥을 만들고 해서 아예 건축물로 만든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정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다음에 가제보라는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골프장은 대부분 가제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파고라라고 하는 게 좀 골퍼들 사이에서 굳어져가지고 예. 파고라라고 많이 부르시죠. 용도에 맞지 않는 명칭이네요. 네네. 그래서 덩굴시렁, 퍼걸러, 정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세 개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네. 어디 쓸 데는 없습니다만 덩굴시렁, 예, 정자, 퍼걸러, 예, 네.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식이죠. 예. 요거는 저 진짜 궁금했던 거. 논밭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는 그냥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냥 엄청 큰 마시멜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논밭에 놓여 있는 저 하얀색 마시멜로 모양의 원통형 저 물체 저거 궁금했거든요. 저거 이름이 뭔지. 네, 저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셨고 제가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곤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곤포 사일리지. 네, 이름이 너무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앞에는 한자어고 뒤에는 영어라서 그런데요. 그러네. 예. 곤포는 단단하게 싸서서 묶어놓은 짐덩이나 포장을 뜻하는 한자어고요. 사일리지는 곡물이나 볕단을 밀폐해서 잘 발효시킨 사료를 말합니다. 담근 사료, 숙성 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그 볕단을 꽁꽁 싸매서 잘 밀폐시켜서 발효시킨 사료다. 그렇게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료가 그 가축이 먹는 네, 사료? 가축이 먹는 사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동글동글한 모양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시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공룡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소 입장에서는 일종의 김장김치 같은 거래요. 진짜 소가 먹는 사료가 저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유산균이나 초산 같은 영양분도 풍부하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재밌네. 네, 이제 겨울에 추수가 끝나면 볕단이나 지푸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버리거나 그냥 동네 소나 먹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렇게 잘 감싸서 똘똘 감싸서 안에다가 이제 발효제 같은 걸 좀 뿌려놓고 이렇게 꽁 감싸두면 네. 저게 숙성이 돼서 사료 이제 소들이 즐겨 먹는 사료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단순히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볕단을 재활용한다는 입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단단히 압축을 해놓고 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이동하기도 좀 용이하고요. 운반하기도. 네.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는 저게 짭짤한 과일 수입이 된다고도 해요. 저게 250kg짜리 한 덩이에 한 10만 원 내외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판매해서 또 다른 수익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저걸 이제 축산농가에서 쓰려고 한번 딱 이렇게 쓸어가나 보다. 그렇죠. 이제 보통 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 업체에서 와서 다 이렇게 싸매가지고 보관해놓고 아예 운반까지 해가는 걸 이제 하시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곰포 사일리지를 우리가 자칫 함부로 만졌다가는 좀 위험할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게 아무래도 개인 농지나 사유지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만지시면 일단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위험하고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겹겹이 싸둔 저게 비닐 안에서 잘 숙성되고 있는데 사료가 네, 네. 그걸 저희가 막 나뭇가지로 찌르다가 네. 구멍이라도 뚫리면 아. 그 발효 과정이 망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소들이 위험한 건가? 아니요. 그 이제 위험한 건 또 말씀을 드릴 예, 건데 예, 예. 일단 그 사유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니까 그렇죠. 일단 법적인 위험성을 말씀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kg 많이 나가면 500kg까지도 나가거든요. 예. 근데 게다가 모양이 동글동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만졌다가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찔하네요. 네, 그러면 정말 깔려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고요. 그게 뉴스도 몇 번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포사일리지는 신기한 거 봤다 하고 그냥 눈으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만져보시거나 그런 건 안 그러시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일단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들어가지도 마시고. 네. 예. 약간 소들의 김장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님과 일상 속 마주하는 이름 모를 그것들의 이름 또 그에 얽힌 이야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그거입니다. 우리가 비상 상황에만 눌러야 하는 그 투명 덮개가 덮여 있는 빨간 스위치. 저거를 좀 통칭하는 명칭이 있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예, 좀 뭐라 그러죠? 핵단추 아닌가? 핵단추? 핵단추라고 딱 부르고 싶은데 예, 예, 예. 저걸 이제 킬 스위치라고 합니다. 아, 킬 스위치. 네, 이름이 좀 직관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비상정지 스위치라는 다른 한글 이름도 있고요. 네. EP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PO는 긴급 전원 절단, Emergency Power Off의 약자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핵 발사 멈춰야 그렇죠. 할 때 누르거나.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더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제조업체 네. 공장 같은 설비에 가보시면 저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필수 장치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기계 설비가 굉장히 크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뭐 프레스라던가 뭐 분쇄기라던가 그런 기계들에 혹시라도 일하던 사람이 뭐 옷이 걸리거나 해서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밀려 들어가거나 네. 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럼 최악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기계를 멈춰야 될 그렇죠. 필요성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킬 스위치는 그런 위험 시설에는 무조건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누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중요하네. 근데 보통 이제 세트로 보시면 그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덮개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덮개가 없으면 예. 실수로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는데 갑자기 막 예. 공장 다 셧다운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수로 누르지는 않되 적어도 여기 킬 스위치가 있다라는 건 바로 명시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열고 누르기 쉬워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춘 투명 플라스틱 덮개가 많이 쓰이는데요. 네. 심지어 이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요? 아, 그 덮개. 투명 덮개가? 왜 덮개 이름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이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맞추고 싶은데 전혀 못 맞춰보시죠. 맞추겠어. 아, 감이 안 나. 두꺼비 집. 예, 두꺼비 집 쓰고 싶은데 뭐라 그러죠? 예. 몰리가드라고 합니다. 몰리요? 예, 몰리가드. 몰리가드? 네,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죠. 예. 이게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네. 일종의 재미있는 일화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 예. 건데요. 1970년대에 IBM의 그 메인 컴퓨터 시스템, 엄청난 대형 컴퓨터 시스템에 킬 스위치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어떤 이유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한 프로그래머의 딸이 아빠 직장에 놀러 온 거예요. 네. 와, 하는데 빨간색 버튼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네. 눌러보죠. 아. 그래서 하루에 2번을 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사람들이 막아야 한다. 민심이 이건 막아야 미숭숭하죠. 한다. 예. 그래서 그 뚜껑을 덮는 걸 만들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몰리였습니다. 아. 그 장난꾸러기의 이름을 박제시켰네요. 네, 만약에 예. 우리나라였으면 영희 가드나 철수 가드였겠지만 몰리 예. 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덮어놓는 재밌다. 건데요. 네. 예. 이게 킬 스위치라는 이름이 워낙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다가 분실하거나 아니면 도난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스마트폰에 온갖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원격으로 휴대폰에 접속해서 그 자료들을 아예 다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접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습니다. 네. 그게 킬 스위치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갤럭땡, 아이땡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아이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량으로 막 매장이 다 털리는 그런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계속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네. 경찰한테 위치를 전송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다 킬 스위치의 일종인 거죠. 예.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킬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게 호가 일괄 취소 제도라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요즘에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매매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게 매매가 이루어질 때 어떤 착오나 아니면 계산상의 미스나 아니면 어떤 오류 때문에 네. 잘못 입력이 돼서 이제 잘못 주문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증권사에서 요청하면 거래소에서 그 호가를 전부 다 취소해 버리는 예. 그걸 킬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있었는데 네네. 2013년에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네. 그 수치가 잘못 입력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옵션의 어떤 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간 이자율로 나눠야 돼가지고 나누기 365를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누기를 0으로 해버리면 가격이 무한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된다. 이건 무조건 수익이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매수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예. 그래서 직원이 그걸 뒤늦게 발견하고 컴퓨터 전원을 뽑아버려요. 예. 근데 2분 동안에
3만 7천 건 정도가 결제가 돼 버렸습니다. 거래가 어떡하냐, 이루어졌어요. 진짜. 예. 그래서 한 46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야. 그래서 그 증권사 파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큰 일이었네, 진짜. 네,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구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야. 그래서 그 이후로 네.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어떠한 그 전체적인 어떤 중론이 모아져서 네. 이런 킬 스위치 같은 이런 구제 제도가 좀 전반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됐죠. 이게 약간 동작을 멈추고 제어하는 의미여서 킬인 것 같은데 사실 용도를 들어보면 사람 살리는 버튼이에요. 맞습니다. 들어보면 진짜. 그러니까 그 네. 기계 장치를 멈춘다고 해서 킬일 뿐이지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진짜 뭐 주식이나 뭐 산업 현장이나 엄청 중요한 버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그거인데요. 이제 점심 시간만 되면 거리에 쏟아지는 직장인들의 목에 걸려 있는 그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뭐 신입 때는 많이 저거를 달고 다니다가 요새는 목에 살이 쪄서 갑갑해서 안 쓰고 있는데 저거는 그냥 근데 신분증이나 사원증 같은 거를 거는 목걸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뭐 명칭이 그냥 사원증 목걸이 아니에요? 명찰줄 뭐 명찰줄, 그렇지. 사원증 목걸이, 예. 목걸이 줄 이 정도로 쓸 수 있죠. 예. 근데 섭섭하죠 그러면. 왜냐면 이름이 있는데. 진짜 그 네. 공식 이름이 있으니까. 네, 공식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저도 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름이 있는데요. 네. 렌야드라고 합니다. 렌야드. 렌야드. 네. 원래는 외래어 표기법상 레니어드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렌야드라는 이름이 더 굳어졌고요. 네. 이제 프랑스어로 가는 가죽끈을 뜻하는 제가 발음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어로 못해서 레니에르에서 온 단어예요. 레니에르. 예.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통용은 목걸이줄 이렇게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레냐드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끝에 그 명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아이디 홀더, 배지 홀더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파트마다 다 진짜 네,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유래가 왜 프랑스에서 왔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되죠? 그게 프랑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군대 용어입니다. 레니아드가요? 네. 그 15세기 프랑스 해군하고 그 사략선이라고 해서 국가가 공인한 공인 해적선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선상은 흔들리잖아요. 파도가 계속 치면서 그렇죠. 바다가 들썩이니까. 그래서 이제 호루라기라던가 무기라던가 그런 중요한 물건들이 자꾸 네. 땅에 떨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가는끈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뒀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한 단어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해군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흔들리는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디가 어디냐 말 등 위입니다. 기마병들. 이제 기마병들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뭐 무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전투를 하다 보면 또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전쟁에서는 사실 무기를 떨어뜨리는 행위 자체가 자기 목숨하고 연결된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레냐드를 이제 감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고정한 무기랑도 연결시키고. 네, 무기랑 연결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프랑스 근대 유럽에 있는 병과 중에 용기병이라고 있습니다. 용기병이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원래 발음은 드라군이라고 하고요. 드라군. 예, 드라군.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쵸. 드라군이죠. 예. 그 용기병이 어떤 거냐면 이제 말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전투는 내려서 하는 승마 보병을 말하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칼 같은 걸 떨어뜨리지 않게 손에다가 칭칭 동여맸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드라군에서 온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드라곤느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또 드라곤느라고 불러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 요즘엔 잘 안 씁니다만 그 휴대폰 같은 거 샀을 때 휴대폰 떨어뜨리지 말고 손목에다 이렇게 걸어두는 그 손목 스트랩 있죠. 네. 그게 프랑스어로는 드라곤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레냐드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군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나 그 조선 시대 무관들이 들고 다니는 그 약간 휘어 있는 칼 도검 중 전통 도검 중에 환도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홍조수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도검 끝에 예쁜 빨간색 긴 장식끈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거 홍조수화라고 하는데 그때 무관분들은 이렇게 손에다가 그 홍조수화를 감고 딱 잡아서 칼을 떨어뜨리지 않게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용도로 썼던 그러네요, 게 진짜.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레냐드가 지금은 그럼 군대에서 더 이상 안 쓰이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경찰분들 그 권총 혹시 유심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경찰분들 보면
권총 끝에 이렇게 전화기 선 같은 코일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권총집이나 예, 본것 혁대에 같아.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게 왜 있냐면 예. 총을 이렇게 쏠 때는 자유롭게 쏘되 예. 그게 이제 만약에 총기를 분실하거나 안 되지. 아니면 범죄자들이 그 총기를 뺏어가면 큰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걸 막기 위한 네. 고정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지.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총기 피탈 방지끈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데요. 총기 피탈 방지끈. 근데 이제 네. 외국에서는 그냥 레나드라는 레냐드.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 있죠. 야,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 더. 예, 군대 얘기 나온 김에 군번질로 쓰는 그 스테인리스 구슬로 꿰는 그 줄. 군번줄. 예. 그것도 명칭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건 볼체인이라고 합니다. 볼체인. 네. 이해는 된다. 네, 이게 줄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게 줄이 아니고요. 보시면 안에 구조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구슬이 있고 그 안에 짧게 그 금속 와이어가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개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비드 체인, 그러니까 구슬 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름만 줄이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도 쉽고, 그다음에 길이 조절도 쉽고, 네. 그다음에 파손돼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그게 목으로 갑자기 확 당겨지는 네네. 상황이 발생하거나 할 때 네. 줄이라면 안 끊어지겠지만 그렇지. 특히 이제 금속 줄이라면 네. 이제 그거는 개별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니까 또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최소한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잘 부식되지 않는 소재라서 그게 땀을 항상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군인들한테 네. 적합해서 군번줄로 쓰이고 있고요. 아웃도어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저 구슬 개수가 네. 365개라는 게 정말인가요? 그게 일종의 낭설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 언제 제대하나 이러면서 이렇게 염주처럼 이렇게 세면 이게 1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 이제 뭐 감옥에 포로나 이런 걸로 잡혔을 때 예. 이런 걸 통해서 날짜를 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다 낭설입니다. 365개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재미난 일화 정도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나쳤던 그거의 진짜 이름과 진짜 역사, 유래를 아주 재미있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아유.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좋은 방송에 훌륭한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은 사전 식구끼리 이렇게 예. 모이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저도 좀 몰랐던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름 모를 산물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요즘에 소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거 시리즈물인가요? 네. 계획하시기로는? 네, 지금도 계속 제가 온라인에 연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시구나. 네, 또 다음 또 준비하다 보니까 네. 언제나 좀 소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소재 국어를 매일경제 홍성윤 치시면 메일 주소 정도는 그럼요.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2주에 걸쳐 소개해드린 아이템 말고도 다양한 아이템들이 그거 사전 책에도 실려 있고 또 지금도 연재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달의 마무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홍성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